사실 뭐 조금 더 하려면 미 대사관 밀어버리고 굉장히 많이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미국 비자 발급 안 됩니다. 나 안 가. 세종문 안에 좀더 넓게. 잃어버린 데는 586이에요. 왜 586을 얘기해? 살아야 할 정치적 세력. 자, 정리하겠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84화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었나요? 요즘 박가영 아나운서 외모 칭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보셨어요? 감동스러워요. 볼 네. 때마다. 아, 뭐가? 네? 댓글이 아니에요. 네. 선생님들의 힘이.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도 네. 너무 부으셔가지고 인지를 못하시는. 아니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해서 의술의 역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술의 역사 괜찮죠. 네. 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아 진짜요? 의역사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죠. 있겠죠 당연히. 그러네. 오, 재밌겠다. 성형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미용 의학사. 그런 거는 잘 없는데. 아, 없나요? 네. 아니 박가영 아나운서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 게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그 꿈이었대요 직업이. 네. 아나운서 되기 진짜요? 전에. 예전에. 돈 잘 벌어요. 그니까요. 네, 그게 페이가 셉니다. 횟수도 엄청 잘했을 것 네. 같아. 그 성형 관련된 성형이나 미용 관련된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맞아요.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싹 감아야 그렇죠. 되는데 아, 그거는. 너는 보통 이제 사람들 뼈 부러뜨리는 얘기만 하잖아. 우리 정형외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환자들 뼈 부러뜨리고 붙여주고. 아, 근데 보통 상담실장 상담하러 가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조건 권하기만 하거든요, 많이. 근데 저는 진짜 솔직함을 바탕으로 여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아니다 네. 막 이렇게 자 그럼 하고 재원 싶었어요. 쌤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자, 뭐 어떤 거를 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쌤 그냥 갈아엎어. 집에 가시고 왜? 아니 왜? 야 병원에서 난리날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이래가지고 상담실장 되겠어요? 아니 근데 재원 쌤은 지금 딱 조화로워서 욕 나왔잖아. 나는 좋다라고 그랬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총체적 난국이다. 어디 하나 손댈 수가 없다. 하나 정도, 딱 하나 정도만 추천해 준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딱 하나 정도만 추천해야 한다. 재원 쌤이요. 아 근데 솔직히 근데 진짜 하실 때가 쌍꺼풀. 쌍꺼풀 저는 전에 한번 얘기하신 적이 지금 저는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 벌렁거리시는데 아, 지금 쌍꺼풀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눈 하면 네. 코를 자연스럽게 같이 하고 싶어진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 갈아엎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재원 쌤은 코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도 이미 눈과 눈 사이가 좀 가까우셔가지고. 봐봐 솔직히 왜 나한테만 그래요? 아주 재원 쌤이 쌍꺼풀 하면 그 갑자기 너무 약간 순해 보이는 네. 역사학자로서의 날카로움이 전 또 이미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찢어진 눈이 낫다. 지금 상태가 제가 찢어졌는데. 날카로운 시선이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학자로서. 선녀들에도 화면 잘 봤다. 아니 그 리액션 할 때 극적 반전이 얼굴에 있으면 네. 효과가 배가 되는데 재원 쌤이 평소에는 이렇게 실눈이었다가 리액션 하실 때 눈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게 재밌거든요. 근데 쌍꺼풀에서 평상시에도 큰 눈이 되면 그 극적 변화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리액션이 사라지지. 그러면 이제 방송 능력 중에 70%는 날아간다고 봐야죠. 어떻게 외모를 택하시겠습니까? 방송적 능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꿈 같은 거 하나 이게 내가 해야 한다. 해야 한다면 쌍꺼풀은 정말 크게 욕심이 항상 있었어요. 작은 눈이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좀 그지. 컴플렉스 같은 거. 근데 이 정도 컴플렉스면은 그 아내분과도 상의나 얘기를 나누신 적 있죠? 많이 있죠. 뭐래요? 지금도 아내? 합니다. 아내분들 뭐래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절대 안 왜냐면 된다. 저는 여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뭐죠? 아내분의 마음. 뭐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라뇨 사람 본인은 얼굴. 아니 본인은 딱 이 눈에 꽂혀서 눈만 딱 보시는 건데 다 안 좋다. 다른 거는 뭐 없단 얘기니? 한 문장 한 문장에 지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했답니다. 사람들 마음을 몽골몽골하게 해서 회유를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재현 쌤은 조화롭게 진짜 조화로우세요. 아, 왜냐면 재현 쌤만의 귀여움이 있거든요. 그죠, 얼굴에. 있죠. 예. 그 매력이 사실 뭐 역사학자로서의 매력은 기본이고 이제 방송적으로 그런 뭐라 그럴까 그 거부감 없는 편안함이 있어요 얼굴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한번 프락셀이 아니라 그럼 이거 뭐죠? 양악? 아니 프락셀은 김연아 씨 선수 기술 이름이고요. 예. 프락셀 여기 1층. 아 슈링크. 네. 슈링크랑 보톡스를 한번 맞아봤어요. 아, 어. 친구가 슈링크. 성형외과 의사라. 네, 어땠어요? 클래시스에서 나온 슈링크. 아 예. 어. 오 그건 굉장히 효과가 바로 직방이더라고요.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었던 게 리프팅이긴 해요. 왜냐면 아, 이거 지금 싹 측면에서 뵀을 때 여기 좀 늘어졌어. 뭐 이게 이게 공격이 상담이에요. 계속 안 하길 정말 잘했다. 혹시 우리 벤쌤도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으세요? 아니 뭐 전 자신 있게 괜찮잖아. 아 그럼요. 조화로우세요. 네, 조화로우세요. 뭐 아는 조화로우세요. 교수님 그 좋아의 방향성이 어딘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화로우세요. 균형, 완벽한 균형미. 네. 그러니까요. 잘생긴 얼굴에 이 몸도 이상하고 그렇지. 좋은 몸에 이 얼굴도 이상하거든. 다 그냥 또 이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이 빚은 듯 조화로우세요. 네. 저도 나이 들면 교수님처럼 머리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 공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머리 스타일 진짜 멋있거든요. 그죠. 이게 만약 평론가로 계속 활동한다 그러면 약간은 흰 머리가 맞아요. 신뢰감을 주죠. 네, 딱 저 상태입니다. PD가 딱 염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진짜 네, 멋있는 진짜로. 상태예요. 예. 아니 전문성도 없으시면서 머리까지 까마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맞아. YTN PD 그 새끼. 노조 만들라고 했죠 빨리. 노조 만들 4명만 마음을 합치면 된다니까. 아니 원래 갖고 계신 신뢰도에 약간 머리가 이제 좀 있고 연륜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그 외모에서 오는 확실히 아 그렇지 있죠. 이미지라는 게 방송인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상상도 어떻게 한번 흰머리 한 해가지고 가지. 다시 한번 도전. 정치 뭐 이제 할 생각이 없는데 이 머리예요. 살짝 정치를 안 했을 때 이미지가 제일 좋죠. 저는 정치를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복수의 정치를 할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피해 숙청을 할 겁니다. 네. 철저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조화로움이 있어야 그래도 공적 이익을 51% 정도는 치우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99% 사적 이익에 치우쳐. 네. 저는 이제 공적 복수와 사적 복수를 할 거거든요. 다 기억합니다. 나 정치할 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과적 수술로 혹은 미용으로 얼굴을 바꾼 사람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변검술이라 그러죠. 그야말로 얼굴을 바꾼 자신의 신념을 바꾸고 잘 된 인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주제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드업을. 자, 억지로 꽤 맞췄는데 받아들여 주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 토크로 이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녹화 기준 어제였습니다. 15일이었는데요. 자, 경복궁의 정문이자 서울 도심의 대표적 상징물인 광화문의 월대와 현판이 마침내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경복궁 하면 서울이나 대한민국을 홍보한 영상에 반드시 한 컷도 들어가거든요. 이 경복궁은.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아직 이 월대와 현판이 복원이 안 되고 있었군요. 그것도 몰랐어요, 솔직히. 월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요. 월대가 어떻게 규모를 몰랐죠. 규모도 잘 몰랐고 네. 복원할 생각을 잘 안 했었죠. 네. 그러다가 그렇죠.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지금 그 광화문 앞에. 네. 광화문 앞에 쪽을 다 들어엎고 있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그 흔적이 나와가지고 그럼 네. 이것도 같이 복원하자라는 그러니까 게 이제 나온 거죠. 뭔가 드러냈는데 그 원래 길이었잖아요. 네. 광화문 앞에. 드러내 보니까 철길이 있는 거예요. 그 철길이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철길을 만들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상하게 돌들이 빠져 있고 보니까 월대 흔적이 있더라. 근데 월대의 돌들은 네. 막 어디 막 네네. 퍼져 있는 거예요. 사방에. 사방에.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갖고 복원을 한다 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네. 그 월대는 좀 이따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왕이 백성들을 만나는 일종의 뭐라고 테라스 같은 거라 해야 되나 뭐라 그럴까. 그래서 좀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원래 네. 그 월대의 기능은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안에 있어야 돼요. 궁 안에. 네. 궁 안에는 월대가 다 있어요. 네. 긍정전 앞이랑 이런 쪽에 월대가 다 있는데 음. 광화문 앞에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신분에 상관없이 네. 왕이 주관하는 행사를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동아시아에서 조선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거기 이렇게 있고 백성들이 밑에 딱 있는 그걸 보고 그게 지금 우리 상식에서는 뭐 대통령이 뭐 행사하거나 이렇게 물론 당연히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네. 대통령이 행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 전근대의 이제 왕조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중인이나 서민들은 하층민들은 함께하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용안을 평생 마주할 일이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행사를 할 때 광화문 안 바깥이면은 궁궐 바깥이거든요. 네. 거기서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른 거기는 합니다. 네. 뭐 의미가 예전부터 있죠. 역시 조선은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연결될 수밖에 없지. 네. 조선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화문을 기점으로 해서요.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네. 정부 청사가 있고 네. 그 뒤에 뭐가 있죠? 어. 서울 경찰청이 김현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현장은 그 사이에 있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 뭐냐면 왜 서울 경찰청을 거기다 뒀냐면 네. 거기가 아마 우포청 자리인가? 원래. 예, 원래 자리. 원래. 그러니까 육조거리에 있는 그 관 건물이 있고 그것을 에워싸는 치안의 개념이에요. 이게 완전히 근데 그 안에 백성이 들어와서 왕과 만나고 왕이 직접 친견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동아시아든 아니면 세계적으로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잘 드문 없어요. 거라는 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포청의 역할이 조금 입지가 네. 그 월대를 바깥으로 내놓는데도 역할을 조금 하긴 했었겠네요. 그런 의미도 경찰청 바로 앞에서 한번 너네 왕이 나왔을 때 지랄 한번 해봐 바로 잡아줄게 이런 네.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행사를 진짜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연산군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게 재건이 되면서 어. 경복궁이 재건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로 고종 때 만든 건데. 아 그러면 네. 한참 뒤구나. 그럼 그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군요. 근데 파봤더니 월대라고 하는 게 없었을 때도 네. 그 행사할 때 보면은 천막을 걸어야 되잖아요. 네, 네. 굉장히 오래전에 천막을 걸었었던 흔적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월대라는 게 없었어도 거기서 행사는 했었던 것 같아요. 뭐든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기능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원의 기준이 과연 어디냐. 그렇죠. 사실 조선 역사 기니까 500 정도전 년이니까. 안을 복원의 목표로 삼을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했던 어느 기점을 목표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 복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복원을 할 때 항상 논쟁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복원을 하지 말자는 복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복원을 하지 말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기준이 애매해. 네, 이거 자체가 역사다. 그냥 이렇게 아, 사라진 그러네. 것 그것도 자체가 그럴 수 역사인 있네.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광화문이라고 하는 한자의 현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말하자면 중건 고종 중건할 때 임평이라는 훈련대장이 쓴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이 쓴 걸 거기다 해? 아니 그럼 조선 전기나 중기에 누군가 했던 거 쓰는 게 맞지. 중요하죠. 그럼, 그럼 어떤 기준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따를 거. 사실 이제 그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도 한번 썼거든요. 그거 한글로 쓴 거죠. 이제 가령 이제 만약 그 현판을 지금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네. 공간 안에서 글씨 제일 잘 쓰시는 분한테 맡겨라라고 해도 그게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 이게 또 그치, 유물이 또 되고 역사죠.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네요. 네. 박가영 아나운서도 얼마 전에 했던 레이저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 복원이냐. 역사지 역사. 아니면 그 이전에 수많은 시술을 다 모르고 그 20살 때 얼굴로 가는 것이 복원이냐. 그러니까 논란이 분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다 나의 역사다. 그렇죠. 모든 과정의 결과가 지금. 방금 전에 얼마 전에 했었던 레이저만 부를 것이냐. 그럼 다시 네. 돌아갔다 다시 말고. 그러니까요. 복원을 하지 말자. 저는 그쪽에 좀 마음이 가네요. 지금 얼굴에 만족하는군요. 네. 최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얼굴에 만족하는군요. 자연스럽게 두자. 저는 월대 복원을 해서 언제 했든지 좋습니다. 왜냐면 광화문 앞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광장, 이전에는 광장.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좁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이제 부산 촌놈 올라오자마자 광화문 앞에 가서 사진 찍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사진 찍으면 그 바깥으로 신호등을 건너 나와야만 전체 전국으로 사진 찍힙니다. 네.
그 예전에는. 그 근데 지금 기대식 월드- 같은 거 행사 네. 매일 하는데 생각 외로 그런 행사 하기 좀 좁죠. 네. 좁아요. 근데 지금 보고 나면 되게 그 앞에서 여러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좋은 의미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조금 더 하려면 미대사관 밀어버리고 굉장히 많이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미국 비자 발급 안 됩니다. 나 안 가. 세종문 안에 좀더 넓게. 잃어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데로 이전이라는 표현. 뭐야 혼자 살겠다는 거야. 다음 사이판 못 가요. 아니 근데 되게 지금 복원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쪽으로 이렇게 네.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보면 균형이 이상해요. 아 그래요? 그 기준이 다 다르겠지. 아니요.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안 가보셨나요? 네네.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강화문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있고 양쪽에 4차선이었어요. 그렇죠. 그랬지. 지금 이게 지금 도보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네, 근데 보면은 복원하는 걸 보면 한쪽으로 도로를 세종문 안에 밀고 그렇죠. 이쪽으로 광장을 그 미대사관 쪽으로 그 차로를 옮겼고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그렇죠. 밀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강화문이 이렇게 강화문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네. 저는 그게 위에서 보면 균형이 이상해요. 풍수 마니아 김재원 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지금 불균형적이군요. 꺾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뭔가 여기서 나는 대한민국의 전기가 꺾이는군요. 난 음모론을 제기해. 아니, 조선일보의 영이 아니야. 조선일보 보고 있잖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균형이 이상하다는 거죠. 균형이.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다 하거나. 광장으로 막아버리던가. 네. 사실 정 쪽은 시청 쪽 아니에요? 그 군기시 쪽이 맞는데 이걸 약간 틀면은 조선일보 쪽이란 말이야. 덕수궁 쪽이란 저는 말이야. 저런 의미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균형만 놓고 봤을 때 네. 뭔가 좀 꺾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예쁘다는 거죠. 분명히 결정을 낼 때 이제 이게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추진됐었던 거라 저도 그 결정은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저도 차라리 도보로 싹 밀었으면 그리고 도심의 차도를 좀 지하화할 수 있었으면은 네네.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또 결정에 이유가 또 있었겠죠.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냥 봤을 때 근데 왼쪽으로는 절대 못 냅니다. 왜냐면 미 대사관 앞을 맞아요. 그것 도보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네. 절대 이건 아예 불가능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미대사관을 과격해. 근데 만약에 586이에요. 왜 586을 얘기해? 살아야 할 정치적 세력. 자 정회하겠습니다. 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회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바뀌었던 간에 또 바뀐 것도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역사니까 또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핑계 대고 또 그 광화문 근처에 또 맛있는 맛집들 많이 찾아가봐야겠네요. 네, 맛있는 데 많거든요 거기. 맞아요. 그럼요. 조만간 다 같이 갈 수 있는 시간도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재원 쌤이 그 좋아하시는 답사 한번 가야겠네요. 피먹골 답사. 거기 답사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저 그 답사 그 단골이에요 거기는? 답사 의지인가요? 방송 의지인가요? 둘 다 충족할 수 있죠. 월대가 그 굳이 찾아보면은 네. 살짝 올라와 있는 기단이라고 그쵸. 이제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서촌 계단집을 아, 그런 의미에서 계단집 한번 아주 기가 막히죠. 정말 제철 해산물 너무 좋지 집이기 않습니까?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거기. 네, 기단과 계단집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 계단집 바로 옆이 세종대왕 태어나신 곳이에요. 아 그쪽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전기 받으러 또 가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원료 0% 천연제로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또는 EJ몰에서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영한네이처 술겜입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는 음주 후에 술게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가방에 꼭 한 서너 개씩은 넣고 다니거든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술 먹을지 모릅니다. 무조건 들고 다니셔야 돼요. 저도 네.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게 약간 상비약처럼 가지고 다니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이 술게임이 없을 있잖아. 깜짝 놀라셨죠? 방금 없는 줄 알고. 굳은 신념이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굳은 신념이 신념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네. 술게임에 대한 저의 신념은 박중양 절에 가야 돼요. 저 괜찮아요 진짜. 술 먹을 때. 근데 네. 저도 새벽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피치 못하게 평일에 거의 술을 안 마시긴 하는데 먹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아침에 일어나서 술캔 먹으면 맞아요. 반짝 이게 딱 네. 살아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이게 술캔 먹으면 그 뭐냐 평소보다 술 먹었는데도 일찍 일어납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참 신기해요. 네, 각성. 깔끔하게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니까 또. 자 여러분 영한네이처의 술겜 정말 신비의 명약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영한네이처 술겜이었습니다. 네, 산삼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네. 자,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산삼순백 저희가 추천 많이 해드렸는데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는 왜 또 어디 갔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너 방송 중에 뭘 이렇게 갑자기 나가? 아 들고 다니면서 먹는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말이라도 하고 아, 이게 깜짝 놀랐네요. 어디를 가시길래 깜짝. 난 진짜 미쳤구나 했어 난 쟤. 갑자기 가시는 줄 알았어요. 뭐 하시는? 너 이거 읽고 네 할 일 다 했다고 난 너 가는 줄 알았어. 야, 깜짝 놀랐네. 아 정말. 아 퇴근 시대. 예, 방송 참 족같이 하시네요. 아니 어차피 말하면 M장님 비추니까 아, 그 사이에 아, 이제 제 놀라- 가방에는 네. 놀랐습니다. 제 가방에는 이제 산삼시대가 예, 예. 항상 네. 있다. 이렇게. 제 가방 가져올게요라고 한 마디만 했었어도 제가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셔가지고. 네 여러분 그만큼 산삼시대에 머리를 꽂혀 있었던 거야. 지금. 맞아요.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가영 씨가 어디 가도 저 산삼시대 광고하는데 가면 저거 왜 안 주냐고 맨날 닥달했거든. 너무 좋아하더라고. 진짜 확실히 효능이 있으니까 효과가 있었으니까 저렇게까지 애지중지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산삼순백은 집에 놔두고 드시기 좋고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집에서 챙겨 먹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방에 가영 씨처럼 넣어놓고 다니면서 드시기에는 산삼시대가 좋습니다. 네, 또 휴대하기 편하고 뜯어 맛도 먹기 그렇고. 편하고. 네, 그렇죠. 네. 산삼시대. 네, 산삼순백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아마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토의 양자라고 알려진 박중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예 처음 들으시나요? 네. 박중양? 네. 네. 아니 그 이거 들을 일이 사실 없죠. 이완용만 알지. 이완용은 네. 워낙 네임 드셔가지고. 아 그렇죠. 을사오적 정미칠적 그 경술국적에 다 포함되신 네. 거의 트리플 네. 그걸 이제 달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성하신 어떻게 보면- 분이란 말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달성한 새끼이기 때문에 새끼는 악질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완용보다 더 적극적이었었던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네. 박준양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른 친일파들과는 조금 다른. 이 뭐냐면 이 사람은 신념형이에요. 진짜 일본이 네. 조선을 삼켜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초기부터 아주 초기부터 신념형 친일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반민특위 때 당연히 잡히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잡아가라 그래요. 내가 진정한 친일파다. 내가 날 잡아가시오. 진짜다. 내가 진짜. 날 잡아 죽여라. 난 친일파 하지만 자기는 잘못한 건 없다. 네. 보면 생계형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생계형이 진짜 대부분이었을 것 같고. 권력형도 있었을 것이고 재산 축적형도 있었을 것이고 제일 무서운 건 신념형이었을 것 같아.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한 게 권력에 대한 의지와 욕망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사적으로 이익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돈 같은 뇌물을 안 받아요. 특이한 새끼네 이거. 뇌물을 안 받아요. 이경규 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고 신념을 가진 무섭다. 아주 그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고요. 다소 성적인 어떤 그것도 있었어도 추문도 있긴 있었지만은 있습니다. 돈보다는 또 성적이었군요.
뇌물보단 다소. 안내짤 써서 그냥 뇌물로. 아 근데 이 더럽네 이 새끼 이거 진짜 욕 안 하려고 했는데 뇌물이 뭐냐 뇌물이.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이 쭉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네. 텐데요. 이 말이 일제 강점기 때 한 말이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50년대. 해방 이후에 한 얘기예요. 두뇌가 공허하여도 아는 체 하는 것이 조선인들의 병이다. 어? 자신감도 능력도 없는 자가 사람들의 비판, 악평을 잘하는 것이 조선인들의 버릇이다. 편협성, 배타성, 다른 사람 험담, 나태, 의존생활, 놀고 먹기가 조선인들의 악병이다. 한국인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다른 사람 욕설, 험담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조선인들은 나는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깨끗함과 착함을 요구한다. 이게 이 사람의 박중양이라는 인간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고입니다. 한국인은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글러먹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군요.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동족 혐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혐오가 심했네. 혐오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 1930년대인가 네, 그 일본의 역사학자가 비슷한 네네. 그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많이 감화된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박중양. 네. 그러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네. 그 주장이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친한파, 지한파라고 하는 자들의 네. 머릿속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도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그렇죠. 예. 근대화 깔려 근대화. 있거든요. 예. 조선인은 부족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지만 근대화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무슨 도움을 받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그냥 동족을 혐오해요. 조선인을 그냥 혐오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뭐냐면 나는 친일을 했지만 조선 민족을 배신하진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조선을 위해서 한 걸 아닌 말이죠. 조선인들은 어차피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 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그냥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체내화되어 있는 사람. 이 뒤에 이제 약간 이거를 얘기하면 좀 또 내가 죽겠지만 한국 경찰제도사에 박주영이 나옵니다. 네. 그래요? 한국 경찰제도사에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있습니다. 경찰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박중영이 나옵니다. 뭘 어떻게 나오나요? 왜냐면 이 말은 우리나라의 경찰 제도를 일본에서 네. 초기에 배워갖고 가져올 때 시스템이 그때 박중양이 예. 그거 전문가입니다. 네. 일본 유학에서 그거를 전문으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 초기에 가장 네. 경찰 행정, 경찰 조직 이런 것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노백리라든가 누구죠? 그 유명한 친일 경찰들 고문했던 경찰, 노덕술 같은 이런 애들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런 애들 빼고 얘는 제도적으로 일본의 경찰 제도를 그러니까 조선에 이게 이제 이식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식한 사람이죠. 상당히 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요? 교수님은 박중영의 후배네요. 그래서 야씨 또 586에다가 또 후배기 감사합니다. 후예? 예자 부르쳤어요. 근데 되게 슬프다. 맞습니다. 그게 이런 사람이 그래서 가져와서 네.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그만큼 우리 사회의 경찰 제도사를 그만큼 발전시키지 못한 거죠. 식민지 제도사가 거의 지금도 온전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을 삶을 쭉 보면 굉장히 한 단계를 천천히 하나씩 올라가요. 네. 굉장히 그 부지런히 네. 올라갑니다. 일단 대한제국 시기의 관찰사면 이제 도지사예요. 네. 네. 제일 무서운 놈들이 나쁜 놈인데 성실한 놈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성실한 새끼입니다. 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 하나하나씩 그 대한제국 시기에 일단 관료로 출발을 해서 네. 일제강점기 딱 되면서 군수에서 바로 도장관 그러니까 이제 그 도지사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중추원 참의 올라갔다가 나중에 되면은 제국의회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아마 7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조선인 중에. 가장 최고위까지 올라가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완용이 이때까지 살아남았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은 그걸 달성해낸 네.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친일파. 네. 근데 그런
근데 잘 모르는 게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네. 이 사람을 잘 모르더라고요. 박중량 하면 되게 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유튜브에서도 자료가 많이 안 나와요. 아, 유튜브로 또 생각보다. 찾아보셨군요. 기특했나봐요. 그럼요. 순간. 이 사람이 그 일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서전을 썼고요. 네. 이 사람 자기 자서전 나중에 40년대 이후에 씁니다. 아니 해방 이후에 써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할 이유가 없는 거지. 네. 자서전까지 썼다는 얘기는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럼요. 그 반민특위에 딱 잡혀갈 때 반민특위를 자기를 태운 그 차 반민특위에서 이제 네. 잡아가잖아요. 네. 차가 딱 가고 있는데 저기 그 특위 정문 네. 반민특위 정문을 딱 보더니 딱 그랬다는 거야. 아, 고고가 무카시노 다이치 긴코쿠 다래. 일본어로 또 얘기했어요? 소가 뭐라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 이곳이 옛날에 제일은행이구나. 야. 반민특위를 바라보면 범인들 사무실. 그래 소 그래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지금 해방된 것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고요. 네. 그걸 보면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제일은행 짤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이게 그 사람의 마인드예요. 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일은행이 일본 은행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사람은 오래된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187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됐을 때 이미 70이 넘은 사람이었고요. 74년생이고 양주군 양주 경기도 양주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의 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나중에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악질 친일파였기 때문에 네. 악독한 신념의 친일파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잘 나가는 집안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문가는 명문가 아니었고.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계에 대한 기록을 보려면 네. 본인의 자서전밖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어. 그 술회라는 자서전인데 네. 거기 보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그냥 자기 얘기예요. 자뻑도 심했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나는 뛰어난데 신분제 한계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를 알아봐주지 못했다. 기회를 안 줬다. 예, 기회를 주지 않았고 내가 네.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조선에선 제공하지 않았다. 요 서사를 그리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조선인 혐오의 씨앗이 됐군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김옥균을 그렇게 존경했다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 네. 그렇게 되는 거를 보고 조선에 대한 혐오감을 갖기 시작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실패에다가 갑신정변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김옥균이 김옥균을 비롯한 갑신정변 주도자들에 대한 굉장히 잔혹한 그 처리 네. 과정이 있었거든요. 능지처참돼. 네. 네, 그 효시되고 막 네. 그런 것 때문에 뒤에 아마 감옥제도라든가 그런 거에도 관심 가졌던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처리 과정이 네. 문명국의 그렇죠. 처리 과정이 아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거 변화하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네. 그런 과정에서 조선은 따라갈 수 없다. 굉장히 야만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걸 수 있어요. 본인이 나중에 네. 그렇게 한 거를 수뢰한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자기가 이걸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자기의 선택에 끼워 맞춰진 기억일 수도 합리화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자기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만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 좀 뭔가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청일 전쟁이 이제 네. 발발을 합니다. 네, 그때가 21살 때예요. 청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자기가 처음 만나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인 이발소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상투를 잘랐다라고 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랑 좀 술도 마시고 이렇게 이제 잘 친하게 네. 지내면서 교류를 시작합니다. 네, 교류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때 일본인들의 그 어떤 일본인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 유학을 결심했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자기가 뭔가 네. 유학생으로 딱 바로 선발되기에는 지방 가계가 굉장히 한미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당연히 일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네. 우리 많이 보잖아. 이승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많이 집안이 보잖아. 잘 나가야 돼요. 집안이 좋아야 되는. 집안이 좋아야 저희 돼요. 할아버지. 또 슬픈 역사가 나오네. 아니, 근데 할아버님은 굉장히 후반이셨고 여기는 굉장히 초반이거든요. 초반이니까. 첫발만 이때는 진짜 집안이 잘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기깔나게 똑똑하거나 네. 정말 이때 집안이 한미하고 생그지였는데 네.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광수 저희 말했었잖아요. 네네네. 너무나도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으면 유학생으로 선발돼요. 근데 이 새끼는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일본인들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그 혜택을 좀 입은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정 속에서 유학에 선발됐는지가 뭐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똑똑해서 발탁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 제도라든가 그런 게 관련됐을 때 아마 내무성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외무성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었지 내무성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런 그래서 연결이 될 거라는 얘기는 생각은 들었어요. 미달됐나? 아니 전답을 팔아요. 본인의 전답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갔는데. 경비를 대거든요. 아. 그런 과정에서 96년에 이제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는데 그 전에 몇 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조금 보면은 엄청나게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다거나 출났다 보긴 어렵다. 그렇게 보긴 힘들죠. 네. 근데 아무튼 됩니다. 선발이 되고요. 선발이 된 다음에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하는데 이때는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더라도 일본에서 이제 그거를 거쳐요. 시험 같은 거? 약간 인터뷰 이런 걸 이제 하는 면접을. 네, 근데 신원조회 같은 신원조회를 해야죠. 이때는 뭐 일본 면접 어쨌든 네. 유학을 가는 과정에서 네. 뭐 이 새끼들 왜 왔어?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그때 왜 왔냐라고 물어봤는데 게이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이제 그럴 만한 능력은 없고요. 일본 최고의 명문인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대단히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인생을 쭉 보면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일본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다루는 어학에는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도 능력이란 능력이죠. 정치인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줄대는 있지도. 거. 그렇죠. 누가 이 사람의 앞으로 힘이 센가? 정계를 좌지우지할 것이냐를 보는 안목이 대단해요. 그거는 능력인가요? 그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이라고. 능력이자 이것도 뭐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안목이 되는 거고 이 새끼한테 빨리 붙어서 내가 공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새끼는 쓰레기인 건데 똥꼬 빠는 거. 공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공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창석 씨를 정계로 발탁하신 분은 오창석 씨 발탁한 이후에 누구시야? 도대체 네, 누구야? 은퇴하셨어. 창석이 발탁한 이후에 은퇴하셨어요. 서점하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급했죠. 서점하시는 최재성 아니었어요? 최재성 의원이 오다를 받은 거죠. 요런 애를 잡아라. 여기서 조금 이제 마음이 성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전 지식이 필요한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행정 시스템이 있고 경찰 시스템이 나중에 나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나 이제 영국에서 먼저 봤을 때 경찰 시스템이 우선되고 그게 행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그 박준영이 계속 경찰 되던 얘기를 하면은 아마도 일본도 비슷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메이지 슈너턴에 만들어지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지방행정 시스템이라면 결국 경찰 시스템을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머리가 좀 기회 포착이 당한 왜 경찰 제도라는 거에 집중했는지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1900년부터 그 유학생으로서 경찰제도 연구생으로 네. 동경 경시청에 통근을 하면서 경찰제도와 감옥제도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습도 하고요. 이때 이제 지방 경찰들을 따라다니면서 지방을 순회를 해요. 쭉 보면서. 이때 맺은 인연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때 일본의 내무성 직원들과 친해지는데 네. 나중에 이 내무성 직원들이 대부분 고부. 통감부 시절이랑 총독부 시절에 다 한 자리씩 하거든요. 이때 만났던 인연이 엄청납니다. 이때 만난 인맥이 금맥이 됐군요. 네, 이때 만났었던 사람들이 다 도장관으로 온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조선으로 와서 경무국이라든가 이런 걸 다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그냥 관비 유학생이라고 하면 그냥 별거 아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조선에서 관비 유학생 온 애들 뭐 걔네들 가지고 뭘 할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지방순회 이런 거 따라다니면 가방 모찌하고 막 이러면서 줄을 댄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놨었던 거를 나중에 병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뭔가 그 눈에 갔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 거거든요. 최고 실력자. 근데 뭐 이때는 아마 다들 알죠. 네. 이토는 이때 이미 엄청난 거물급 인사기 네. 때문에 다 줄을 대려고 했을 텐데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이토 히로부미랑 가까워졌는지가 모호해요. 다른 관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유흥에 많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돈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일본 집안에서 이렇게 야 지금 앞으로는 일본이 뜨니까 가봐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다른 안 해요. 관비 유학생들은 무관 출신이라든가 네. 양관 출신이 많지만 이 사람은 그런 출신 분이 아니죠. 돈 없어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벌을 찌르는 흥미로워. 돈 없어서 못 갔다 봅니다. 아니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열망이 있어요. 워낙 네, 강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 쟤네들이 놀 때 난 오히려 여기서 뭔가 인맥들을 쌓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이또의 부인이 잘 가는 어떤 바다 근처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빠트려 갖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썰입니다. 어떻게 이토랑 친해졌는지에 말이 안 대한 이제 되잖아요. 썰인데 네. 왜냐면 희한하거든요. 이토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이토가. 언제 봤다고? 근데 이때 그 이토가 사설 약간 그런 강습소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내 밑으로 사숙. 네, 사숙이라 그러는데 네. 내 밑으로 공부하러 들어오는 사숙이죠, 조선인들을 사숙. 배척을 안 해요. 다 받아줘요. 네. 다 받아주는데 일단 거기에 감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자기가 조선에 있었다면 자신의 어떤 신분적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조선에서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양반 가문 밑으로 자기가 들어간다가 이렇게 불가능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서원이나 이런데 못 들어갔을 못 거다. 들어갔을 테니까. 근데 일본은 이런 걸 다 해주는구나. 그래서 일단 이토를 존경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신분적 어떤 그런 것들을 네. 무시하고 다 받아주고 이제 하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 사숙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토가 박중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의 썰인데 네. 어떤 소리죠? 이토 히로부미 부인이 네.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놀다가. 근데 이때 뛰어들어가지고 구했다. 박중영이. 근데 그럼 싫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죽였어요. 직결처분. 그래서 내 와이프를 살린 사람 해가지고 그때부터 애정을 갖게 됐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야, 큰 그림 그렸구나. 이건 썰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요. 풍문이. 네. 왜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뭐 조선에 이때 당시에 조선에 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토가 지금 당장 어떤 조선을 네. 침략을 하기 위해 어떤 그 유학생들 중에 누군가랑 친해져야 한다면 당연히 조선에서 인맥도 끝내주고 이런 애들이 구워 삶아가지고 연결될 그런 생각이 또 편하잖아요. 네. 근데 조선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새끼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썰들이 이제 풍문으로 도는 거죠. 뇌물 어쨌든 돈을 줬는데 안 받았다. 약간 김판호처럼. 근데 살다 돈 싫어하는 새끼 처음 봅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가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럴 전쟁. 럴 전쟁이 딱 터졌는데 이 새끼 정말 대단한 새끼예요. 종군을 합니다. 종군을 해요. 일본군을 따라다녀요. 통역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류를 잘 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대단한 걸 수 있습니다. 시류를 바라보는 눈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다 생각해요. 럴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이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때 당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일단 유럽에서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일본을 굉장히 조롱하는 투의 신문들이 되게 많아요. 감히 일본이 러시아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 사람은 딱 보고 일본이 이길 거다라는데 배팅을 세게 걸죠. 야, 이 역배 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그 당시 세계 정세로 봤을 때 역배 건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강하게 겁니다. 통역관으로 갑니다. 통역관으로 걸면서 종군을 해요. 근데 나의 유일한 끈은 지금 이제 일본이니까 배팅한 거지. 어쨌든 일본 내 네. 배팅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기도 했죠. 신념형입니다. 이때부터 신념형이에요. 일본이 이겨야 하고 네. 이길 것이고 앞으로 조선은 일본 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어. 그리고 근데 따라다니는데 이때 또 이제 종군하면서 따라다녔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네. 한국 대한제국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데라우치, 나중에 네. 이제 조선 총독이다. 초대 총독으로 되는 데라우치의 아들. 네. 그다음에 나중에 교육 총감이 되는 마사키 진자부로 이런 애들이랑 친분을 쌓아요. 종군을 하는 과정에서 인맥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아까 그 경찰제도 이거 하고 지방 순시하면서 내무부 네네. 관료들 그때는 아마 이제 실무진급과 그렇죠. 인맥을 쌓았다면 네. 이제는 진짜 고위급들이랑 이제 인맥을 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겼잖아요. 승승장구죠. 당연히 승승장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 사람은 그 독립협회에도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남은 어떻게 보면은 끈이자 희망 아닙니까? 희망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가 이제 황국협회에 의해서 딱 그 네. 해산이 되는 순간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까지도 버려버립니다. 대한제국은 희망이 없다라고 완전히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네. 일본의 고위급들과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조선으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으로 딱 넘어올 때부터 이미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실력자로서 네. 대한제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뽕에 좀 취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의 뒷배는 이토, 데라우치. 뒤에 뭐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썰 중에 하나인 건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많이 나와. 자기가 수레하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고종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평양으로 천도하고 야 고종한테 고종한테 대한제국의 상소를 올려요. 황제한테 네, 상소를 올립니다. 그거 옮기지 그래?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아무튼 귀국 후에 이제 그렇게 올려요.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정치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신생국가와 협력을 하고 영세 중립화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고종한테 딱 던지면서 이제 뭔가 이때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한제국 내에서 네. 뭔가를 하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딱 던지는데 고종이 듣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떤 위치였는데 이때 당시에 박근혜 이때가 이제 주사예요. 주사요. 진짜 주사 맞았네. 야 이게 근데 자기 뒷배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있었나 보네. 근데 그럴 근데 만하잖아요. 그럴 만한 내가 일개 주사라도 판인간 8등이에요. 그러니까 8급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8급 와. 올리는 거는 이거는 뭐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 거죠. 네. 내가 비록 주사 나부랭이지만 내 뒤에 봐. 내 뒤에 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딱 완전히 이렇게 된 다음에 네. 본인이 이제 고종한테 그런 얘기하고 이제 와 당연히 까야지 고종이 이거 방구나 꼈겠습니까? 네. 진짜 보지도 개소리지. 않았겠죠. 근데 본인은 그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줄 되어 있는 쪽에다가 쿠션 쳐가지고 이제 쿠션을 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는 게 이제 대구 군수가 됩니다. 대구 군수가 돼요. 주사에서 군수를 바로 가요. 대구 군수가 됩니다. 본인이 자청합니다. 네. 대구 군수 되고 싶은데요. 근데 진짜 대구 군수가 돼요. 와 개판이네. 대구 군수가 됩니다. 네. 근데 아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이죠. 왜 대구를 선택했을까? 대구랑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네. 대구랑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대구였죠? 근데 그 보면 경부선이 일단 대구를 지나가요. 요거는 이제 연구자분들이 이제 파악한 건데,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대구가 그 경부선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요. 네. 인구가 늘거든요. 대구가 경부선이 닿으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단 그 경성과 이때는 한양이죠. 한양과의 연결이 쉽고요. 네. 다른 지역들에 네. 비해서. 그다음 두 번째 만일의 경우 네. 예를 들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좆됐다. 일본이 좆된다. 라고 하면 부산으로 가서 일본으로 튀기 되게 좋은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 곳이다. 열려있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대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러기보다는
여기가 이권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렸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경부선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가가 높아져요. 네. 그 경부선 주변으로 네. 지가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주변을 네. 일본인들이 엄청 많이 사요. 엄청 많이 투기 사는데 목적으로. 투기 이 겸 왜냐면 거기가 앞으로 이제 네. 무역 하기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이제 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답부터 가오까지 일본인들이 엄청 사재끼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은 거기가 어디냐면 그 대구의 성곽입니다. 네. 대구의 성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헐게 해달라고 네. 계속적으로 일본인들이 요구를 해요. 아. 근데 하필 그때의 경북 관찰사, 그러니까 이때로 따지면 도지사죠. 네. 경상북도 도지사가 누구냐면 관찰사가 누구냐면 이용익이에요. 이용익은 나중에 그 네. 독립운동을 하시는 네네. 분이고요. 나중에 그 보성학교를 세우고요. 네. 교육 운동도 하시고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하시는 하여튼 마지막 애국지사라는 고종이 느낌을 마지막까지 신뢰했던 신뢰했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때 이제 관찰사였거든요. 이걸 다 막아내고 있었어요. 토지 가옥을 일본인들이 매도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막고 있었는데 박준영이 가면 이거 바로 다 풀어줄 거 아니에요. 대구 군수로 가자마자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가 해결사로 간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러는 과정에서 대구 성곽이 다 헐립니다. 음. 대구 성곽이 헐리고 이쪽이 다 대구 지역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역할을 해줘요.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때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쁘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토가 오자마자 네. 1905년에 이제 의사조약 네. 이후로 이제 그 통감이 되잖아요. 네. 통감이 되자마자 이때 이토의 통역관이 됩니다. 와. 그러면서 이제 가장 돌아다니 측근이잖아요, 사실. 최측근이죠. 항상 붙고 최측근입니다. 다니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승진합니다. 육품으로 승진했다가 나중에는 경무관 주임감 4등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쭉 승진을 하면서 이토가 이때 그런 별명이 붙어요. 이토의 양자다. 아. 네, 이토의 양자다라는 그걸 붙고 이토가 그 대한제국의 관료들에게 항상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관리는 오직 박준양이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또가 암살되지 않았으면 박중양은 더 컸었을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런 프레임이 중요한 게 소문이 야 이토 히로부미의 양자를 이렇게 소문 그럼요. 나면 그거 자체가 권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그렇잖아요. 야 대통령에 둘도 없는 무속인이래. 무속인이래.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어차피 관료기를 했어요. 얘가 좀 잘못 불편하신가요? 아니 관료기는 했으니까. 둘도 없는 술 친구래. 뭐 이런 소문이 나면 거기로 줄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저기 CG로 장벽 좀. 예.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 김태우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비슷할 수는 있죠. 왜냐면은 그 사람도 검찰은 아니잖아요. 네. 김태우 검찰 출신은 아닌 걸로 알고 검찰 있는데. 출신 아닙니다. 네. 특별감찰반은 검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급이 굉장히 낮은데 그렇죠. 측근에서 붙어서 이렇게 같이 해주다가 계속적으로 이쁨을 받는 특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는 거지. 제가 뭔가 조선에서 뭔가 그런 애는 아닌데 네. 저 이토 양자래. 그렇게 보이기를 박중양이 계속 이렇게 의도했을 수 키웠네. 있습니다.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덕분에 1907년에 34살의 나이로 평남 관찰사가 됩니다. 평안남도 도지사가 된 거예요. 34살. 군수에서 이제 바로 도지사로. 이토의 추천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양자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들을 수밖에 없죠. 네, 엄청난 사람이고요. 거의 친자네. 양자가 아니라 거의 친자 같은 느낌. 조선 내에서는 이 사람만큼 이토 옆에서 네. 이쁨 받는 이완용과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죠. 조선 내에서 이제 이완용은 뒤늦게 네. 돌아선 거거든요. 근데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급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토 입장에서는 급 있는 조선인 관료로서 약간 그런 파트너 느낌이었다면 네. 박중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예 나의 수족으로서 수족이죠. 조선 내에서의 신복으로서 쫙 이렇게 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냄. 아들인 거죠. 아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짜로 신뢰를 했을까요? 아니면 쓰다 버리는 카드 정도로 도구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건 이토가 죽었기 때문에.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중간에서 고초를 겪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팽당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딴 거래 보면 그렇죠. 처음에 그 수사 맡길 때 대통령도 관심 있는 사안이다라고 천호진이 황정민에게 기회를 주자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찰대 출신 아니니까 가지치기도 쉽고 요거 하나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으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줄 설만 하네라는 게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알아서 야 34살에 평안남도 도지사가 돼? 줄 설만 하네가 소문되면 알아서 줄 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어떤 정권이라도 이런 게 발생합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로 갈 것 없이. 줄 서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네. 라인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또가 사숙을 해서 데리겠던 애들이 많다고 보면은 네. 쉽게 버릴 수 있는 최철기 팀장 같은 사람이겠죠. 최철기 팀장. 최철기 느낌? 최철기 느낌?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남관찰사 시절에 평양에 이제 군용지 문제가 터져요. 똑같습니다. 아까 대구 때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때 당시 이제 일본 한국 주차군이죠. 일본 군이에요. 일본 네. 군이 이제 강제로 이제 한일 정서를 맺잖아요. 그리고 네. 다음부터는 이제 병영 용지를 네. 이렇게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땅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이잖아요. 용산이요. 그러니까 평양에도 그런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는 길이니까 북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당연히 그 군용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과 마찰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바로 진압해 버립니다. 해결사. 바로 진압해 버리고 근데 이때 평양은 저번에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평양은 굉장히 민족 정체성이 강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유지들은 거칠게 항의합니다. 거칠게 항의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조율을 하는 척해요. 네. 조율을 하는 척하고 하나 이제 꼼수를 내는 게 일본인들한테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으라고. 그때 이거 한번 그때 부산 그거 네, 한번 네. 말씀드렸는데 어. 나무 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노리고 일본 사람들 다 팔아버립니다. 합의 사항을 깨버린 거죠. 원래 안 팔기로 했던. 네. 거. 그러면서 결국은 군용지로 다 넘겨버리는데 또 혁혁한 공을. 그 꿀팁을 줬군요 일본인들한테 박중양이. 그렇죠. 아니요 그 사람 그 중계를 이 사람이 해요. 아예 자기가 네네네네. 나서서.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이뻐요. 그냥 해결사. 대구에서도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평양에서도 그런 일을 한번 또 겪었어. 너무 이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 특혜 주는데 주로 나서가지고 이제 중개인 역할을 했는데 조선인 탄압도 있었나요? 그럼 그 사이에? 조선인들에게는 이미 대구 때부터 소문이 나요. 그 대구 성곽을 헐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성곽 그거 하나 그 성벽을 네. 팔았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 썼던 벽돌을. 벽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긴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조선인들한테는 네. 개새끼입니다. 아주 개새끼. 아주 개새끼라는 소문이 돌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개백정 박중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백정. 네, 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의 그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일반 기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일반 기사에는 일본인들이 이때 대구 경북 관찰사로 부임할 때 그 들깨한테 물리는 일이 생겨요. 일본인들이. 네. 그래가지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네. 잡아. 일본인 죽이는 거죠. 일본인 물었다고? 네.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야견박살이라고 하는데 네. 야견 들야자의 네. 개견자 네. 들개들을 박살내는 소탕 작전을 벌여요. 네. 다른 기사, 그러니까 별곤곤이라는 이때 당시에 어떤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야식 가식 기사들을 잘 실는 그 또 잡지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아마 조선인들 사이에서 도대체 저 새끼가 왜 들개를 잡기 시작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쫓아다니다가 이제 소문을 하나 뭐 이렇게 뭐냐면
이 새끼가 이제 술을 처먹고 기생질을 하다가 밤에 돌아오는 길에 이 새끼가 물렸다. 지가 물렸는데 자기가 물렸다. 내가 물렸다. 일본이 물렸다고 하고 그 기생촌에 있다가 사나운 개떼를 만나서 살이 물리고 옷이 찢겼다. 그 다음부터 여기에 기사에 의하면 수천 마리의 그 조선 개들을 네. 잡아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개백정 박중양 그래서 개백정 박중양. 소문이 돌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조선인들한테는 박중양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저 새끼가 개백정인 거 맞는 거고 사익을 취하는 개새끼인 거고 어쨌든 개새끼인 거 일단 거기에 이제 민족을 배반했다라는 그렇죠. 그것도 깔려 있는 거고. 네. 근데 물론 이 기사 자체는 1908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34년 네. 기사에 실려 있는 거라 아마 그 과정에서 박중양이 저지른 또 수많은 일들이 더 씌워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그 기사 말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박중양은 야견박살의 선도자요. 개 사회에서는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인물이다. 그 개새끼란 소리. 개들의 원수. 네. 조선 개들의 조선 원수. 개들한테도 원수다니. 지금 영부인께서는 너무 싫어할 만한 그렇죠. 사람이네요. 예. 답을 하세요. 답을. 애완견. 아니 왜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다가 1910년 이제 강제병합이 되고 난 다음에 충청남도 도장관 네. 도지사로 임명이 됩니다. 정식으로. 이제 당연히 이거는 아니 병합 과정에서 강제병합 과정에서 본인의 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장관이 되는데 이때 왜 도장관으로 임명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의병 탄압과 회유 공작에 앞장섰다. 의병 탄압을 본인이 그 관찰사로 있는 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도장관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사건이 터져요. 그 군수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자기 밑에 이제 군수회의. 이 자리에서 부여 임천군수 이종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이제 지금 총독부가 네. 너무나도 좀 토지조사 사업을 너무나도 과격하게 벌이고 있다. 강압적으로. 그다음에 원래 이제 조선인들은 마지기 그걸 썼잖아요. 네.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걸 평으로 바꾸는 게 네.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평이 뭔지도 모르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곱미터 네.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바로 못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토지 수탈하는데 굉장히 잘 쓰이거든요. 헷갈리고. 헷갈리게 해서. 헷갈리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도장관 회의 시작을 그 군수 회의 시작 이렇게 딱 했더니 네. 그 회의를 엎어버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그리고 바로 이종료를 해임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네. 그 이때는 총독이 데라우치죠. 네. 데라우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네. 왜냐면은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북쪽까지 가는 도로 경부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선을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조선의 모든 것들을 수탈하려면 도로가 필요하죠. 교통이 필요한 거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 경부선 만들 때 그 주변의 땅 네. 문제 그다음 주차군 사령부 아까 전에 그 평양에 있었던 네. 그 군대 수용하는 거랑 도로도 똑같습니다. 이거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이랑 당연히 마찰이 있을 어차피 수밖에 누구의 네. 땅이니까. 네, 그 땅을 어쨌든 수용해야 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물자 수탈하려고 만드는 도로인데 이거 내주기 싫고 뭐 제대로 된 보상이나 받았겠어요? 보상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막 때려다 썼구나 그냥. 그거를 이 사람은 굉장히 잔혹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지만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악독하게. 친일 행각을 아주 꼼꼼하게 했네. 네. 근데 이제 새끼는. 일본의 관리들이 생각 못하는 거를 네. 고안해 갖고 한 거죠. 이 조선인들의 뭐 어떤 생각이나 네. 이 상황 같은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조선인이니까 그랬겠네. 근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아까 딱 그 창서에 얘기한 것처럼 그 조선 총독부 내에서 관제 개정이 되면서 내무부 지방국이 폐지가 돼요. 그러면서 그 지방국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내무국에 얘를 뭐로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급으로 맞추려면 도지사예요. 어.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그 조선인 도장관이 6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해임해야 돼요. 누가 해임될 것이냐?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박중양이 해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팽당하기 너무나도 좋은 위치인 거죠. 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출신 자체가 한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한 명을 제껴했을 때 가장 만만한 최철기 같은 네. 그리고 그 최철기가 있고 추문이 해서 따라다니고 약간 여자를 좀 뒤가 좋아하니까. 구리고 네. 구린 게 있고 쉽게 자를 수 있고 이런. 이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라야 되느냐라고 네. 하면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요. 위생, 시장 정리, 시가 정리 등에 대해서 경찰과 1인 경찰관원에게 맡기고 도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꼬투리. 너네 관할 쭉 더러워. 그런 거예요. 너 자를 거야 이거 아님 지금?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얘가 있었던 거기밖에 없지는 않았을 거죠. 다른 데서 들어오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사람이 딱 찝힙니다. 그 이유야 말은 만들어내죠. 이렇게 같이 키워주지만 너는 얼마든지 언제든 잘라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그널을 딱 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박중양으로서는 처음 맛본 좌절입니다. 일본인들에게.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조선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든 더욱 1인 더 좋은 줄을 잡을까? 한 줄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 속에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제 대구와 안동 간의 철도 부서를 하는 네. 똑같은 거예요. 그 부서를 할 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성회 같은 걸 하나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구안간 경철 기성회라고 그 기성회를 하나 만드는데 하필이면 이때 네. 1918년이거든요. 네. 하필이면 1년 뒤에 3.1 운동이 터집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성회를 뭔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대로 이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자재단입니다. 자재단. 자재단 무슨 뜻일까요? 자재단. 뭐 하지 자재단? 마라. 자제시키는. 네네. 3.1 운동을 자제시키는. 이 새끼. 자재단. 자재단인데 이게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그냥 뭔가 뭐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아니고요. 조선인들에게 자재단에 들어가라고 도장을 찍게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자재단에 들면 네. 내가 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격을 씌워버리는 거야. 네네네네. 약간 조선인들한테 계속. 멤버십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러면. 약간 그 일종의 해방 후에 국민보국단 보도연맹 같은 보도연맹 같은 거지. 보도연맹처럼 너 자재단에 등록하면은 나중에 후환이 없을 후안 거야. 했고 뭐 쌀도 좀 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재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수천 명이 가입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3,787호의 네. 감행을 받았다라고 하고 요게 자재단 운동을 박중이 딱 시작을 하니까 네. 전국으로 유행처럼 번져. 근데 그 공은 또 박준영이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3.1 운동 와 이거 뭐야 시급했을 텐데 네. 자재단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거 너무 이용해 먹기도 좋고.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부임한 사이토 총독한테 네. 슥 되는 거죠. 내가 주도한 겁니다. 내가 이거 한 겁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바로 21년에 황해도지사로 발탁되면서 다시 복귀를. 스펙 쌓은 거예요, 스펙. 스펙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3.1 운동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얘한테는 그냥 하나의 스펙 쌓기 위한 하나의 기회죠. 기회로 이용됐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신념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었습니다. 3.1 운동은 자제되어야 되는 거죠. 믿었던 사람인 거죠. 하지만 그게 같이 간다라고 처음에 네.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정말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신념으로 믿지만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도지사로 이제 승승장구를 해요. 네. 23년에는 충북도지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충북도지사로 있는 중에 사건이 터집니다. 네. 요때 여기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한 어떤 그 성적 그런 건데 1924년에 네. 송리산 법주사 성추문 사건이 하나 터져요. 비구니를 건드렸어. 보살님을 네, 보살님을.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여성 신도를 건드렸겠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군이 스님을 네, 그게 뭐냐면 정신이 나갔네. 이
일단 충북 이 여기에 그 사이토도 와요. 총독도 오고요. 네. 정무총감도 오고 잘 나가는 애들이 시차를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도지사가 네. 마중을 나가야죠. 그래서 됐고 이제 술 한잔 하러 이 생각도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술을 먹으러 가는데 절로 가요, 절. 법주 술 먹으러 절로 간다고? 거기 뭐 뷰가 좋았나? 그런 것 같은데. 아마도 그랬겠죠. 한적한 데서. 성계산 법주사. 법주사 그리고 되게 유명한 네, 데예요. 유명하죠. 볼 있잖아요. 네. 여기 대웅전에서 먹습니다. 대단한 새끼입니다. 야. 그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이 지역에서의 내 권력 이 정도면 보여주는 보여주고 거죠. 싶었겠지.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총독이 왔다니까요. 정무총감이랑 총독이 왔어요. 거기에서 딱 모시고 여기가 바로 아이씨. 전통을 자랑하는 법주사 대웅전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안개 그러면서 옆에 그 비구니 분들을 안 친 거야? 비군이 6명을 야, 이렇게 앉히는데 아 진짜예요? 네, 너무 실제 있었던 충격적이다.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이때 이 기사에 의하면 와, 여기 조선 대단한 새끼다. 대단한 새끼야, 진짜. 신문에 난 기사예요. 네. 갑자기 밤에 자기를 담당하던 비군이 여성 그 스님인 거죠. 그 스님을 데리고 사라집니다. 야밤에. 나머지는 다 뻗은 거예요. 술 먹고. 네. 대웅전에 뻗어 있는데 네. 예, 박중량만 아, 불편해, 스님을 씨. 데리고 나가요. 나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구니가 실종이 돼요. 비구니가 실종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혹시 자기 말 안 들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혹시 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 며칠 뒤에 네.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건물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자결을 한 채로 발견됩니다. 그 겁탈당했구나. 아마도 추정컨대 겁탈을 당하고 혼자 거기에 이제 치욕감을 못 이겨서 이제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속세의 풍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비구니가 되셨을 텐데. 네. 그게 이제 신문에 실리니까 난리가 나죠. 야, 지금까지 솔직히 들으면서 약간 평이한 개새끼인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친일 사실 일제 시대 때 많이 볼 수 있는 개새끼인데 선생님이 왜 얘를 데려왔을까 그랬거든. 이 정도? 야, 여기서 정말요? 활용 점정을 뚫어버리네 그냥. 근데 앞에 사건들도 네.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조선인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탄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건들 그 대구 군수였을 때, 네. 그 다음에 평안도 관찰사였을 때 이때 했었던 사건들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거 네. 강제병합 이전이에요. 아 그러네. 네, 강제병합 정부 이전부터 이전. 했었던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도 도로개수 그걸 내가 사건이나 망각하고 있었네. 이런 거 할 때도 이 사람은 완전 조선인들에게는 악질적인 그걸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개 야견 박살이나 이런 사건들 터졌을 때 그게 더 씌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자재단 3.1 운동을 그렇게 자제시킨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런 활동 대놓고 하는 조선인들 많이 없어요. 네. 엄청난 친일파예요. 네. 엄청난 10여 명. 네네. 근데 그거가 사적으로 엮여진 사건이 터진 게 이 법주사 이 성추문 사건인 거죠. 야,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 사건은. 네. 근데 이때 바로 잘렸어야 되는데 네. 잘리지 않습니다. 또 라인이 탄탄하니까. 탄탄하고요. 사이토 총독한테 휴직서를 냅니다. 네. 아 휴직서 퇴직서가 아니라 퇴직서가 사직서가 아니라. 휴직서를 내고 그 휴직서를 받아주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런가라고 쭉 보면은 아마 이거 추정컨대 네. 응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그 명예퇴직. 예, 명퇴하려면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기한 안에 뭐 있어요. 몇 년 동안 근무. 그렇죠. 그게 기준이 15년이었어요. 네. 그거를 채워주려면 면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소위 이제 연금을 받으려면 그렇죠. 중간에 잘리면 연금을 못 20년씩 받으니까. 이렇게 나니까. 네. 그래서 이걸 휴직계를 써서 그 휴직을 받아주고 응급을 받습니다. 아. 대단한 새끼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 솔직히 똑똑한 것 같아. 똑똑한데 철저하게 나쁜 새끼네. 아주 신념형이고요. 아주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네, 차전자피 식이섬유 제품 10년 누적 생산량 529톤, 국내 생산량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더 많은 똥 생산을 도와드리는 정직한 약속. 불만족 시에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똥기사물 재구매율은 3분의 2 이상인 68.6%입니다.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 중에 91% 이상의 긍정 후기에서 제품의 진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똥을 똥이라고 불리도록 5월 3일을 똥의 날로 제정한 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M장기획 구독자분들께서는 똥기사물 회원 가입 후에 마이페이지 쿠폰 페이지에서 쾌변엔 화이버 슬림 8글자를 입력하시면 전 품목 5% 할인 쿠폰 드립니다. 홈페이지 신규 회원 가입 후 20포 이상 구매하신 첫 구매 고객에 하나여서 9,900원 상당의 6포 3일 체험분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화장실, 행복한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똥 싸다 기절한 물인 똥기사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화장실 가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네. 자, 이걸 좀 규칙적으로 한 번 또 화장실 갔을 때 말끔하게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몸 상태, 그런 나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K푸드 화이버 슬림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잔변감 없이 이제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너무 자주 가는 것보다 한 번 나갔을 때 쑥 밀어내주는 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케이푸드 네. 화이버 슬림입니다. 자, 네.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기 드실 맞아요. 때는 꼭 물을 많이 드셔야 되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Drink enough water. 뭐라고 그러시는 나 거예요? 지금 Drink 나 enough 지금 water. 나 지금 귀를 의심했어. Drink enough water. 이건 영국식 발음이고요. 영문과 맞으시죠? 인도식 발음처럼 느껴졌어요. Drink enough water. 물 많이 의심하지 드세요. 말지어다. 영문과입니다. 자, K푸드 화이버 슬림 똥기사물 검색해 주세요. 자,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많으실 텐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 아이디는 JK6003, JK6003 친구 추가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역사 뇌피셜 근엄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 라떼 한 잔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험 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그 조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 진짜 많아요. 의외로 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셨는데 깜짝 놀랐다는 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믿었겠죠. 가입할 때는 저도 믿었습니다. 제 개그맨 동기 형이 보험을 해가지고 제가 그 형한테 한 3개 들어줬거든요. 아. 당연히 잘 들어서 그 형도 아마 회사에서 교육하니까 좋은 거라고 하고 나한테 가입 유도를 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제 보험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형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진짜 나한테 쓸모없는 조건들로 잔뜩 가입이 돼 있더라고. 좀 아무래도 회사에게 몇십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유리한 걸 되게 처음에 많이 많이 교육할 가능성이 음. 높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가 진짜 필요한지 뭘 빼야 되는지 잘 모르실 텐데 그때 보험장터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슬픈 얘기지만 보험회사 팀장님들은 리크루팅만 하거든요. 사람만 데려와. 보험 영업은 안 해요. 왜냐하면 신규로 그 직원들 데려오면 그만큼 주변 지인들을 다 보험 가입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쪽 빨아먹는 거야. 주변 지인들 다 보험 가입시킨. 근데 거기에 뭐 그 사람들을 위한 조건 찾아가지고 가입시키겠어요? 그쵸. 일단 가입이 목적이지. 회사에서 이익이 되는 걸로 당연히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난감한 게 들어달라고 하니까 들어는 주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일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금방 그만둬요. 맞아요. 그래서 내 보험만 거기 남아 있어 그 회사에 맞아요. 인질로. 담당자 바뀌어버리고. 어. 네, 저 그런 거 많았습니다.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자, 여러분. 자, 보험 장터 통해서 반드시 한번 리모델링 아니면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실직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는 못 나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그런 것까지는 못 가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중추원에서 이제 네. 그 활동을 하는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전시 체제로 들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30년대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또 무슨 조사위원회 위원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의회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이제 그 중추원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구구의 기조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그 주변인으로서 계속 존재는 하는군요. 원로죠. 아. 이제 실직을 맡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미 네. 60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실직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왜냐면 일단 그 15년 채우고 네. 나와가지고 응급받고 이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원로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네. 귀족원 조선인 그 7명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귀족원의 의원으로 제국의회 국회의원입니다. 의원까지 최종적으로 가게 되고 네. 그런 가운데서 44년이 되면 백작자기를 받아요. 백작 와. 일본으로 네, 일본 일본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네, 그리고 훈 1등 서훈을 받습니다. 최고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최고위까지 받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8월 15일 날 네. 항복선언을 천황이 하게 됐을 때 네. 경성부의 집가 재산을 처분하고 네. 그 나중에 이제 남은 재산을 가방에 쌌다 그래요. 가방에 일본은 도망가려고. 아니요. 대구로 운신합니다. 대구요. 네. 대구가 이제 자기의 어떤 심적 정치적 처음에 고향이라고 고향. 생각. 이라고 생각하고 응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신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기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안 그랬으면 일본은 도망갔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일본은 도망갔겠죠 오히려. 네, 일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구로 가서 응거를 하다가 잡혀가게 되는데 잡혀가서도 자기는 잘못한 건 없다. 하지만 난 친일파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 말로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명이 죽어요? 제명대로 제명대로 죽어요. 근데 아. 제명대로 죽는데 천수를 다 누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59년에 죽거든요. 네. 그러면은 70 넘어까지 산 거죠. 네. 굉장히 이제 천수를 누린 거예요. 74년이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끝까지 이 나중에 이게 편지가 발견이 돼요. 네네. 나중에 50년대에 그 일본의 정치인과 나눈 네. 그걸 편지가 발견되는데 50년대입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 천황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일본이 미영 연합군에 패배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나 미국과의 전쟁은 일본 정객들의 오판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충성심만은 변치 않았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이게 몇 년에 보낸 뭐냐? 이게 50년대. 50년대. 53년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과에서 정신감정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과대망상에 빠져. 아직 독립한 상황을 못 못 받아들였구나. 받아들입니다. 진짜 철저하게 일본을 따랐네. 영화이자 그 웹툰인데 네. 26년이라는 네. 네. 웹툰에 작가. 보면 알죠, 알죠. 강풀 작가 네. 보면은 그 전두환 밑에서 그 경호하는 네. 등장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5.18 그 광저민주운동 때 자기가 학살에 가담했었던 거를 자기 정당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각하가 나라를 위해서 한 거야라고 신념형으로 믿어버리면서 끝까지 전두환을 보필하는 네. 정신병 걸린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념형으로 평생을 일본을 위해 살아갔어요. 근데 일본은 망했단 말이죠. 네. 패전을 했단 말이죠. 이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네.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미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믿고 나는 나의 신념은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네.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병인 거예요. 저 새끼 미친놈인가? 자기 세뇌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일본의 제국주의자는 일본의 입장에선 이미 다 쓰고 버린 한벌 빠진 인간이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버리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도 이 새끼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신념형이었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기회주의형이죠. 기회주의적인 친일파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일단 반민특위가 딱 벌어졌다. 뭐 그러면 도망가던가 숨던가. 사실은 내가 니네 말 이광수가 딱 그렇잖아요. 야 니네도 다 친일파지 그렇게 따지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 친일파다. 나 죽여라. 나를 잡아가면 된다. 하지만 나는 민족의 배신자는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병에 빠진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일본한테도 부담이 되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겠죠. 자, 자신의 인생, 살아온 역사, 자신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진병 환자가 되는 사람들, 이게 표현이 좀 그렇다. 부정하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 착란 비슷하게 이렇게 빠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봅니다. 그렇죠. 맨날 그런 분들만 만나시잖아요. 대부분.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자기 부정이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은 변했고 음. 본인의 정체성이 인정받을 곳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삶을 선택하게 돼버린 거죠.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새끼인 게 끊임없이 독립 운동했었던 사람들 이 해방 네. 이후에요.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아냥대고요. 이승만도 조롱했는데 뭐. 네. 그 벽서 같은 거를 막 자꾸 붙여요. 이 사람 가짜 애국자들 뭐 이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네.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원. 자기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죽였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이승만은 사꾸란 거야. 쉽게 말하면 가짜인 거지 가짜. 자기가 진짜고 이승만은 가짜인 가짜인 거야. 거죠. 네. 저 새끼도 친일했는데. 신념이 진짜 무서운 게 결국 이 사람의 생각은 조선은 일본의 완벽한 속국이 되어야 또는 일본의 한 자치구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게 세계 정세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년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거거든. 그럼요. 저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완벽하게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미영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조선이 잘해서 독립한 게 아니니까. 일본이 다시 일어서면은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도 된다. 거기 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낸 거거든. 천황을 보필하지 못한 일부 그치.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나는 여전히 추앙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보면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프랑스인이던 뭐 그 외 다른 유럽에서 살던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혹은 독일인이지만 나치였던 사람들 보면 그 집을 털어보면 그 나치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로 활동하면서 했었던 자기 기록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대요. 자기 부정이 쉽지 않은 거죠. 그게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언젠가는 내가 나의 이 기록들이 다시 인정받을 수 나치가 있는. 부흥되면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그 어떤 영화에도 그 이게 나와 있는데 그 영화가 뭐 스파이크 리 감독 영화인데 하여튼 거기서도 보면 끝까지 그 기록을 갖고 있어.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나에게 다시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 이 사람이 딱 전형적인 신념. 박종양도 체포될 때 반민특위에 체포될 때 거기에 누구였죠? 아무튼 수상이었나? 그 사진도 걸려 있었다고. 그때까지도 집에. 당연한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만 했더라면 제대로 처벌이 가능했겠죠. 그럼요. 천수를 다 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 정도급이면은 이 정도급이면은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친일파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결론이긴 하지만 이 반민특위 해체가 우리나라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 현재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수를 누리고 뭐 마지막에 정신병으로 인해서 뭐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본인은 괴롭지 않았을 걸. 그 정신병으로 더 행복했을 걸요. 쯧쯧거렸겠죠.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꼬라지 쯧쯧쯧. 끝까지 비아냥거리면서 살다 갔을 거예요. 더 비극은 뭔지 아세요? 뭐죠? 그런데 비슷한 친일파들은 네. 잘 변신해 갖고 그 흔히 말하는 경찰 출신의 친일파들은 네. 한국 사회에 잘 녹아서 네. 잘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병이 걸렸고 그렇게 망상으로 죽었지만은 오히려 50년대 60년대 그 시스템을 기득권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하고 오랫동안 그 시스템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친미파로 갈아타지 않습니다. 커피 딴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일본을 너무 좋아하기 그냥 때문에. 친일파일 뿐이죠. 지금 일본이 망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자들은 뭐가 더 괜찮은 새끼일까요? 다른 자들은 친미파가 되고 뭐가 더 독재가 나쁜 됐는데 새끼일까요라고 물어야죠. 독재자가 하수인이 되고 그런 친미파가 됐는데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참 역사의 고민이죠. 뭐 둘 다 똑같은 새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한국 경찰제도사에 남아 있다니까 이 이름이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걸 그게 잘못됐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네. 이 정도의 신념이라면 인정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민주주의로 보면 친미파가 된 새끼들이 더 우리 사회 해악이죠. 아, 오히려. 왜냐하면 신념으로 가는 새끼들은 걸러집니다. 국민의 선거와 투표로 인해서 걸러집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새끼는 답이 없어요. 또 어디 정당 가서 또 홍철 받아 있어. 이런 애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나쁜 새끼들입니다. 조정훈.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알았어. 아이고. 가장 나쁜 새끼들입니다. 신념으로 가는 새끼들은 진짜 걸러진다니까요. 걸러집니다. 근데 안 걸러지는 새끼들이 있어요. 네. 박중영 후손들도 잘 살고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구선에 대해서는 안 알아봤는데 아마 뭐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너 혹시 박가양 아니야? 박가양? 너 혹시 박가양 아니냐? 오 잠깐만. 어디 출신이라고 그러기엔 너무 없이 자라서. 아니야, 이 사람도 가난했어. 뇌물 안 받았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시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해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가영 씨도 공부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쭉 들어보고 어떠셨어요? 아 근데 이게 얘기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네. 차라리 신념형은 그래도 뭔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은 있지. 예, 차라리 그게 우리가 이해는 못할 일이지만 예, 설명은 되지. 그러니까 그 인간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도 납득이 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그러면서 박중양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아주 사실은 이게 애매한 걸 평가하기가. 네. 왜 사적 이익을 탐하진 않았거든요. 성적인 네. 거 말고. 근데 개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이지. 아, 그러니까요. 거기서 따지는 게 무슨 거기서 의미가 상주하는 있냐. 이게 거기서 5년이냐 따지니까. 3년이냐 그 차이인 거. 네. 그렇지 뭐. 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나쁜 놈들 다 나쁜 놈들인 개새끼들이죠. 거죠. 예. 아 근데 그 절에서 저지른 일은 정말 이거는 정말 용서가 안 되네요. 뭐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 이야기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